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은 각급 학교가 일제히 개학했습니다. 학생들은 들뜬 마음으로 학교로 향했을 텐데요. 학부모님들 마음은 편치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미크론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8만여 명이나 폭증해서 오늘 0시 기준 21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아이들은 학교에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받았을 텐데요. 오늘 저녁에 자가 진단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나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등교는 할 수 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키트에서 양성 반응인 2줄이 나오면 담임 교사에게 우선 알리고요.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들고 선별 검사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등교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학이 오미크론 변이 폭증에 또 다른 계기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2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 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장,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Live super, live high.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 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 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지금 이관왕 기념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기존 스포츠 고객 재구매 시 추가 특별 지원까지. 뉴 렉스턴 스포츠 3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경북교육연대에서 안정적 돌봄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경북교육연대 권정훈 대변인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서치 오늘 함께 하시죠. 자,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 생각 시작합니다.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지난주 방송에서는 안동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도시기본계획에 담긴 인구 정책이 달라져야 된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허승규의 청년 생각은 22회 방송을 끝으로 하고 네. 다음부터 새로운 분이 방송을 이어가게 됩니다. 네. 마지막 방송인 만큼 지난 방송을 총 정리하는 주제로 경북 북부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면서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허 대표님. 네, 당분간 그렇습니다. 허 대표님이 6월 1일 지방선거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되셔서 이제 오늘까지만 방송 출연이 가능한 건데 좋은 결과 응원합니다, 허 대표님. 아,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인 만큼 아주 중요한 주제를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한 제언 오늘 준비를 하셨는데, 자, 대통령 선거 이제 꼭 일주일 남았고 지방선거 한 90여 일 정도 남아 있는데 대통령 선거 막바지 후보자들 정치 개혁에 대한 다양한 정책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네, 먼저 지방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 다양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네. 뭐 아니면 도식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통합과 협치의 정치문화보다 적대적인 정치문화를 나갔습니다. 특히 최근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또한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며 정치하기 전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예. 다른 후보들도 승자독식 구조를 개선하는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예. 여야의 주요 후보들이 모두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선거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방선거 제도도
산사인 선거구를 확대하고 한두 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다수당 독식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3, 4인 선거구 확대, 중대 선거구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비례대표 다수당 독식 제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중대 선거구 확대하자는 얘기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게 아니라 한두 명만 당선되는 게 아니라 3명, 4명도 당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통해서 정치 다양성을 확대하는 공약, 지역의 건강한 정치 문화를 위해서 필요한 공약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중대선거구로 선거구가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 그 반대로 인구가 적은 읍면의 대표성은 또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읍면 대표성 문제는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2인 선거구가 다수인 현재 제도에서도 이미 네. 읍면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예. 안동시의 경우 6개면 또는 4개면이 하나의 선거구인 지역이 있어요. 예. 근데 선거구당 2명을 뽑으니까 읍면마다 최소 1명씩의 기초의원을 배출할 수 없고, 그렇죠. 특히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점점 읍면 대표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동네 기초의원을 통해서 우리 동네 민원을 잘 해결하겠다는 관점이 현재의 선거제도 및 인구구조에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인면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기초의회 선거구가 뭐 2인인지 3인인지 여부가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워낙 많은 읍면이 이제 앞으로는 합쳐지게 될 테니까요, 지금보다도. 자, 기초의원을 통해서 읍면 대표성을 확보하자는 관점, 그 자체를 좀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제안 드리는 거는요. 예. 지방선거 제도 개혁과 함께 읍면자치 확대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읍면 자체를 확대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시죠? 읍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를 확대하고 기초의원이 개별 읍면동 대표성이 아니라 시군 전반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읍면의 동네 민원은 동사무소가 해결을 하는데 행정이 놓치는 부분들을 읍면장 공모제 또는 읍면자치 확대를 통해서 정무직인 읍면장과 자치위원들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1명 또는 0.5명분의 기초의원을 통해서 읍면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보다 주민들 입장에서 더 좋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읍면의 목소리는 읍면자치 확대를 통해서 풀고 기초의원은 개별 읍면의 문제보다는 안동시 농민들의 전반적인 문제, 네.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교육 문제, 관광문화도시를 어떻게 안동을 할 것인가, 이런 역할을 하면은 서로 역할이 분담이 됩니다. 예. 그래서 3, 4인 선거구와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지역구에만 갇히지 않고 시군 전체의 비전을 만드는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읍면 대표성이 좀 약화되는 문제는 그 읍면장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고 각 시군 의원들은 좀 전체적으로 다 보자, 좀 더 크게 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읍면자치 확대를 통해서 나무와 숲을 살리는 그런 지방자치 문화를 기대해보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제도를 만들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지방정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력 있는 직업정치인을 양성하는 역할, 이것도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시도의원의 전문성 강화가 무척 이거 절실한 문제다. 정말 현재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시민들의 의사를 대의하는 자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치란 영역도 다른 직업군처럼 전문성이 필요하고 공익성을 함께 추구한 특수 직업군인데요. 네. 이 선진국은 직업 정치인 양성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청소년 시절부터 정당 내에서 정치 리더십을 기르게 되는데 예. 이런 교육과 양성 기능은 좀 정당에서 솔선수범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직업이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생계와 정당한 보수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네. 선출직 공직자는 공공에서 비용을 부담하지만 선출직이 아닌 지역 정치 활동가들은 민간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작 규제해야 할 부분은 규제하지 않고 건강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정치 활동가들은 민간에서 부담할 수 있어야 된다, 돈을.
뭐 이 얘기는 혹시 정치 후원금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정치라는 되겠죠. 게 예, 이 사람이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예,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데 돈이 드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예, 필요한 돈을 제대로 모으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예. 지금은 그냥 다 막아놨기 때문에 부자들만 유리한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지역 정치하는데 돈도 또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예,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정치 후원금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좀 활성화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예, 일상적인 후원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생활 정치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시군 지역 지구당 부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예. 같은 경우 시군에 정당의 사무실을 둘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 대신에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으니까 예, 예. 거기를 이제 지역당 사무실로 씁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안동에 천합치서 한 명인데 예, 예.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들은 지역 민들의 민원을 들을 수 있는 사무실조차 마련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에서는 그 정당 사무실을 둘 수가 없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 예. 지역의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합법적으로 사무실 운영 및 인건비를 모금할 수 있는데 예, 예. 정작 중요한 공익활동인 정치 분야는 막혀 있습니다. 음. 건강한 후원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지역 정치는 돈 많고 힘 있는 소수의 기득권들만 할 수 있거든요. 개인 사무실 낼 수 있고 예, 예. 개인 비서 쓸 수 있는 사람들만 정치를 하게 되는 구조인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겠지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생활 정치에 관련된 활동 비용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돈을 모아서 쓸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예. 반면에 시민들도 정치인들에게 행사 찬조금을 요구한다거나 대가성 뇌물을 주고받는 거나 경조사 챙기기를 두고 정치적 판단을 한다거나 이러한 점은 또 시민들이 좀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방원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예. 대부분 월급으로 생활이 안 돼요. 그렇죠. 뭐 월급이 이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한 곳에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예. 경조사를 비롯해 찬조할 곳이 많은데요. 이 찬조를 안 하면은 뒤에서 욕을 합니다. 시민들이 돈 안 쓴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이게 부정한 돈을 막는 것도 있지만 실제 이 시민들 문화가 이러면은 이런 구조에서 깨끗한 정치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정당들도 변해야 되겠지만 우리 전체가 좀 함께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공감이 가는데 돈이 있어야 지역 정치할 수 있는 지금의 이 환경 아니겠습니까? 이거 꼭 바뀌어야 되고 지역 의원들이 투명하게 돈을 벌고 또 투명하게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참 뭐 불편한 얘기지만 우리 지역 정치의 현실이네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자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의 장이 열린다고 해도 사실 먹고 살기 바쁜 시민들이 시간 내서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먹고 살기 바쁘고 육아하기 바쁜 시민들은 사실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주민참여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좀 편중되는 게 있어서 저는 여기서는 참여하기 어려운 시민들의 부담을 낮추는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육아 시간 때문에 뭐 저녁 시간 참여가 어려운 분들, 직장 생활 때문에 낮 시간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 이런 분들에 맞게 주민 참여 행사 시간대를 다양하게 하고요.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온라인 정보 접근성을 좀 강화하는 것들, 행정의 자료 같은 것들도 인터넷에 좀 접근하기 편하게 해가지고 뭐 문자라든가 이렇게 공지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네. 이러한 행정 역할이 한 트랙으로 가고 지역의 정당 및 공익단체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렇죠. 예. 이렇게 두 가지를 해도 사각지대가 생겨요.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투표가 그래도 일상적 참여보다 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나의 표심이 좀 더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이 이 참여의 불평등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제안 드렸습니다. 그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요. 그나마 선거 제도를 개혁해서 이렇게 보완하자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경북 북부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청년 생각에서는 우리 허승규 대표님 만나진 못하지만 다른 자리에서 또 꾸준히 또 목소리 내주시면 고맙겠네요. 자, 지방선거 끝나고요. 우리 다시 만나는 걸로 잠정적으로 약속을 하죠, 허 대표님. 어떻습니까? 저야말로 환영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승규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죠? 육아에 자신 있나요? 어른도 잘 모실 수 있고 그 약속 지킬 수 있죠? 국민의 건강을, 서민 경제를.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나요? 당신은 대통령 후보에게 묻습니다. 다가오는 3월 9일 투표로 묻습니다. 모두의 바람을, 국민의 생각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면접관이 되어 당신의 대통령을 채용해주세요. 3월 9일 투표로 채용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16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하죠. 지난해 8월 교육부에서 초등 돌봄 교실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돌봄 확대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경상북도에서는 뚜렷한 돌봄 확대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경북교육연대 권정훈 대변인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권정훈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지금 교육계도 비상인 상태인데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보니까 우리 경북 지역의 개학 현황이 나왔어요. 경북 지역의 유치원, 초, 중고, 특수학교 모두 1,405곳이 오늘 개학을 했는데 이 중에서 약 95%, 1,330여 곳이 전면 등교를 다 했고요. 나머지 44곳이 일부 등교, 27곳이 이제 전면 원격 수업을 한 오늘 그 개학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일선 학교에서도 정상적인 개학이 이렇게 모든 학교가 다 가능한 건 아니고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장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네,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학교마다 뭐 등교하는 상황도 다 다르고요. 또 학부모들 입장도 다르고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고 정부에서는 이제 오미크론이 위험하지 않다고 방역을 완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늘어나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등교 전에 자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했다가 또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하고 또 전면 등교를 하겠다고 했다가 또 개학 이후에 2주 정도를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교육부의 방침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교육부가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니까 학교에서는 정말 혼란이 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논란도 많습니다. 예. 이제 교육부도 뭐 그 정부 방역 지침이 혼란하니까 어쩔 수 없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지만 책임 있는 방침을 못 내놓으니까 참 답답하죠. 결국 교육부 이런 방침은 학교하고 학부모가 책임지라 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 떠넘기기, 그러니까 학교와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건데 자 그럼 본격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 봐서 경북교육연대에서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안정적인 돌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의 기자회견이었나요? 네, 그 지난해 8월에 교육부가 초등 돌봄 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벌써 6개월이 지났죠. 예. 네, 그렇지만 경북도교육청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개선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적하고 좀 제대로 된 개선안을 제시해라. 이걸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초등 돌봄 교실 개선안에 대해서 경북교육청이 미흡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경북교육청에서도 개선안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시는가 봐요. 예, 돌봄 2022학년도 돌봄 계획을 내놨지만 과거에 했던 계획을 그대로 반복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미흡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과거 그대로 반복하는 내용이었다. 자, 그러면 초등 돌봄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초등 돌봄 개선안은 교사가 돌봄 업무를 하지 않게 하라는 것, 그다음에 초등 돌봄 전담사의 근무 시간을 확대하라는 것. 그리고 학부모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돌봄 방안을 마련해라. 그래서 결국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라. 이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경북도교육청 계획은 그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예를 들면은 돌봄 전담사 근무 시간을 현재 4시간에서 5시간 하는 데는 6시간. 이렇게 1시간 연장하는 안만을 경북도교육청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걸로는 초등 돌봄 전담사 근무 시간 확대도 안 되고, 교사가 돌봄 업무를 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도 해결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봄 전담사가 8시간 근무하면서 돌봄 업무를 전담하게 하면 교사는 돌봄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시간 근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체 돌봄 시간도 많아져서 학부모가 더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초등 돌봄 개선안 핵심이 세 가지인데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교사가 돌봄 업무를 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 초등 돌봄 전담사의 근무 시간을 확대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뭐 같은 내용이 되겠네요. 1번, 2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돌봄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는데 지금 경북교육청에서는 1시간 정도 돌봄 교사 일하는 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안, 이 정도만 제시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다른 것은 내용도 없다는 거죠. 한두 시간 연장할 게 아니라 하루에 8시간을 확보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그게 요구사항입니다. 이게 혹시 뭐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경북교육청에서? 어떻게 보세요? 왜 이런다고 보세요? 예산은 그 의지가 있으면 예산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방법이 나올 텐데요. 돌봄 개선에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의지의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경북도 교육청만 좀 늦는 겁니까? 네, 다른 시도교육청은 이미
초등 돌봄 전담사 8시간 근무제를 많이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6군데 예.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또 교사 돌봄 업무 하지 않게 하라는 공문 시행한 곳도 한 6군데 시도교육청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경북교육연대에서는 경북교육청에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초등 돌봄 전담사 8시간 상시 전일제 적극 실시하라는 것. 그다음에 교사 돌봄 업무 하지 말라는 공문을 적극 시행하라. 그리고 또 다양한 돌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거점 돌봄센터 운영. 그러니까 돌봄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거점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마을 돌봄을 지원해서 마을 주민 스스로 함께 마을의 아이를 돌보는 그런 것들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마련하라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 돌봄 전담사 8시간 상시 전일제 실시하라.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일선 교사들에게 돌봄 업무를 하지 말라는 공문을 즉시 시행하라.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돌봄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경북교육연대에서 학교 급식 조리원 안전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도 지적하고 계신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요? 네, 그 돌봄도 뭐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지금 방식인데 급식 조리원의 안전도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 그런 식이 경북도교육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올 초에 포항에 이제 급식실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원인으로 이제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게 열매체유 소치였습니다. 열매체유솥. 열매체유솥. 이 문제점을 2015년 이전부터 도교육청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방관하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피해 노동자들이 3명이 있었는데 심리적 고통, 경제적 피해, 이런 것들을 보상, 지원, 이걸 신속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냐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못 봐서 그런데 포항에서 급식실 폭발 사고가 있었나 보네요. 혹시 많이 큰 사고였습니까? 이때? 폭발을 해서 창문이, 급식실 창문이 다 이제 날아가는 사고였죠. 그리고 세 분의 급식 조리원들이 화상을 입고 다치고 하는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이 급식실 안전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일하시는 그 조리원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급식 시간이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게 그래서 뭐 교직원들, 학생들 안전과도 이게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경북도교육청이 이제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방식을 좀 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이렇게 이어지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새롭게 이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도교육청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산업안전을 위해서 노동자와 교육청, 사용자인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인데요. 이걸 좀 현재는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노동자의 의견을 충실히 담아내는 실질적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드는 노력, 이런 것들을 기울이면 아마도 산업안전 문제가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정적인 돌봄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급식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교육연대 권정훈 대변인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1년 중 가장 바쁜 때가 요즘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깜깜이잖아요. 여론조사 결과 발표 못하는 한 6일 동안인가요? 내일부터 이제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투표 마감 때까지는 발표를 못하는 말 그대로 공표 금지 기간이 됩니다. 오늘까지 조사한 거는 발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네, 내일도.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발표하는 조사들도 있고 내일 대거 조사들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정말. 예. 그걸 갖고 이제 또 한 일주일 정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까지 조사한 걸 갖고. 예. 근데 이 점은 반드시 우리 안동 MBC 또 제가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또 애청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설명을 반드시 드려야 될 건 선거 여론조사는 조사하는 시점에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 투표 결과를 예측하는 조사는 아닙니다. 왜 투표와 다를 수밖에 없냐면 투표는 결국 투표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 또 투표를 실제로 한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투표율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또 여론조사에 참여는 하지만 여론조사와 관련되는 전화번호가 휴대폰에 또 나타나면 그걸 끊어버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외면하고. 훨씬 많죠. 예, 그런 분들이. 예, 여론조사에 참여를 하시더라도 끝까지 난 모릅니다. 몰라요. 자동응답 조사나 면접원 조사에서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투표한 사람, 지지자들이 투표까지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결과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선관위에서 하는 얘기가 이 여론조사 결과 이제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이유를 대는 것 같은데 글쎄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납득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다면 뭐 외국이나 미국이나 또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발표를 안 내냐면은 오히려 공표 금지 기간이 없기도 하거든요. 없는 나라도 있고 없습니다. 있는 나라가 많기는 많더라고요, 보니까. 금지 그렇긴 한데 기간이. 우리보다도 훨씬 공표 금지하는 날짜가 짧은 그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이해가 가는데 일주일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요. 오히려 공표 금지를 하는 것 때문에 더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판세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는 것이고 정책 투표를 하는 것은 개인 유권자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또 이걸 정치권이든 또는 정당이든 심지어는 선거 관련 기관이든 뭐 여론조사를 너무 뒤흔드는 발언을 하거나 여론조사를 또 악용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저 본론 들어가죠, 이제. 소장님. 자, 이 후보들 지지율 추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주 어떻게 나타났어요?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실시를 했던 조사 결과입니다.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리얼미터가 뉴시스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는데요. 윤석열 후보 46.3%, 이재명 후보가 43.1%로 나타났습니다. 오차 범위 내이고요. 다른 조사들도 다 소개를 해드리면 조사 개요를 소개할 수밖에 없어서 굳이 뭐 수치까지 소개 안 드리는데 뭐 비슷하게 나타났죠. 다른 조사도. 망라해보면 상당히 격차가 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만으로는 누가 이긴다 진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초접전 요즘에 유행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번 대선은 깻잎 반에 반장 대결이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한번 소장님이 뭐 누룽지 선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팍팍 긁어모으는 선거. 박박 한 표라도 긁어서 끝까지 긁어모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누룽지 대선이 요즘에 막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행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초박빙, 초접전 선거를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뭐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되나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여론조사도 이렇게까지 엎치락 뒤치락 들쭉날쭉 한 경우를 보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 기억에도 처음이에요, 정말. 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뭐 이런 대선은 없었다, 대선인가 떼선인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후보자와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쏟아지는 거죠. 심지어는 배우자가 이 선거 막판까지 유력 후보의 배우자가 등판조차 못하는 대선 보셨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역대 대선하고 너무나 다른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후보자의 네거티브 비호감이 너무나 심각하다. 두 번째로는 변동성이 크다는 것인데 계속 우리 방송에서도 허영크께서 MZ세대 배처장님 중요하죠. 여성 중요하죠. 이런 말씀을 물어주시는데 그래서 저도 상당히 또 물어주셔서 반가운데 MZ세대 여성 중도층이 계속 마음이 변합니다.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변동성이 큰 이유는 2년만으로 안 된다. 이제는 TK든 호남이든 심지어는 PK든 이제는 2년이 아니라 이 정치적 효능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계속 유권자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고 판단을 미룰 수밖에 없는 이 큰 변동성이 이번 대선을 가장 혼란스럽게 끝까지 막판까지 치열하게 만드는 이유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막판까지 접전으로 가다 보면은 투표율이 보통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뭐 사전 투표율 30% 달성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사전 투표율이 높아질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막판에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몰라서 우리 국민들이 그걸 좀 더 며칠이라도 더 지켜보고 본투표 때 본선거일 때 투표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예. 그렇긴 하더라도 역대 사전 투표율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금요일 토요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 투표만큼 또 편리한 투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편리함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3월 9일이 공휴일이긴 해도 선거일이긴 해도 또 여러 가지 업무가 주중에 있기 때문에 정작 투표소로 못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금요일 토요일을 이용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기선제압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가자 이렇게 이제 서로 독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국민의힘 보수정당에서 이 사전투표 말이에요. 조작될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음모론도 이야기가 나오고 9일날 본선거일날 투표하자라고 하는 동료가 많은데 요즘은 다릅니다. 사전투표하자 이렇게 또 투표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전쟁입니다. 그래서 30%가 훨씬 더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가 역대 사전투표 가장 높았을 때가 26.69%였는데 이번엔 30%가 넘어갈 수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그 후보자 지지자들과 또 사전투표의 의향을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은 대체적으로 사전투표를 많이 해야겠다. 또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은 본선거일에 많이 투표. 이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얼마나 되느냐. 또 본선거일 날만 따로 뚝 떼어놓고 봤을 때 투표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도 이번 대선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지난 2012년 대선 때가 투표율이 75.8% 그리고 지난 5년 전 2017년이 77.2%였거든요. 그다음에 이번 대선은 뭐 이거 괜히 이 선거 투표율 예측을 했다가 이게 문매를 만든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의 80% 육박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80%. 왜 그러냐면 이번 대선이 마치 오징어 게임의 줄다리기 같은 한 명 빠지면 허영크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안동의 정신문화의 수도니까 전통문화가 많은데 이 줄다리기 할 때 보면 한 사람 빠지면 너 힘 안 써?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가 말 그대로 진영 간의 줄다리기 게임, 치열한 천문백군 전쟁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지는 게 용납 안 됐어. 투표 안 했어? 너 그러기야? 그렇다면 저는 우리 안동 시민들도 굉장히 이번 투표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후보자들이 다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동의 투표율도 상당히 높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단일화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지금 윤안 단일화는 거의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뭐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요. 사실상의 단일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는 이미 물 건너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나 권영세 본부장이 그 열어놓는 건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건 닫아버리게 되면 조금이라도 1%라도 2%라도 누룽지 대선인데 옮겨올 수 있는 지지층들이 문이 닫혀버리면 못 옮겨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이유인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 후보 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번에는 김동연 후보랑 사실상 단일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발표를 했잖아요. 김동연 후보 사퇴하고
그 표현을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운동화 끈을 묶겠다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지지선을 했죠. 예. 그러니까 그 표현도 상당히 열의를 보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요. MZ세대나 여성 중도층이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안철수 후보나 신장정 후보에게도 보내는 러브콜이 다당제 연합정부론이거든요. 정치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정권 유지가 아니라 이 선거의 구도를 정치교체냐 정권교체냐 서로 전환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 오늘 저녁에 TV토론이 있는데 여론조사 이제는 결과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더 치열한 접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단일화가 반영이 되기는 이제는 시간적으로도 거의 끝나버린 셈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가능성이라도 예를 들면 특히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관계일 걸로 보입니다. 한 행사장에서 송영길 대표를 향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넉넉한 미소를 지으면서 맞이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다가오니까 공교롭게도 그 사진이 그렇게 찍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때려봤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제 있었잖아요. 3.1절 기념식에서 그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감정의 골이 참 깊긴 깊구나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더 이상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사이에 단일화는 어렵겠구나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제 선거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단일화도 이제 그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큰 변수, 작은 변수든 큰 변수든 이제는 선거에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지금 뭐 조금 전에 다당제 연합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선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있는 게 보통은 왜 이른바 빅텐트라는 거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여당 후보와 나머지 야권 후보들의 빅텐트 이런 구도가 많았는데 이번엔 어떻게 제일 야당 후보 빼고 나머지 빅텐트를 좀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구도가 좀 보이는 거 이것도 좀 이색적이에요. 이번 선거에서. 그러니까요. 이번 대선은 이례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우선 배우자 의혹들이 많아서 유력 후보의 배우자들이 등판을 못하는 거 그리고 끝까지 후보자들의 호감도가 별로 더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역대 유력 후보 두 사람이 모두 또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영선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최초 기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행급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개표 방송을 할 때도 이게 뭐 이전 대선과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전 대선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이전 대선만 하더라도 선거일로부터 100일 전에 판세가 결정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30일 전에 결정된 경우도 있었고 공식 선거운동에 접어들어서 발표되는 첫 번째 여론조사가 거의 굳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대선은 정말 모르겠다, 몰라요, 모릅니다. 맙소사 대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좀 더 여쭤볼까요? 그 투표율에 따라서 아까 뭐 80%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 해주셨는데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어느 후보가 더 유리할지 이것도 좀 전망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도 역대 대선의 전체 투표율하고 또 사전 투표가 시작된 이후에 투표를 비교를 했는데 그게 유불리에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이게. 많은 정치적 해석은 민주당이 유리할 거야. 투표율이 높으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근데 이번 대선은 또 2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고 경쟁력 있는 또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세대별 투표율입니다. 세대별 투표율. 세대별 20대의 투표율이 어떻게 됐냐. 여론조사는 투표율이 감안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정작 투표율이 감안된 분석이 나올 때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예측을 한다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AI 분석을 해서 인공지능 분석을 해서 이번 대선은 어떨 거야 이런 또 의견들 분석 결과치를 내는 경우도 많은데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도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투표를 해야 그게 후보자들의 득표가 되니까 마지막 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율도 또는 빅데이터의 언급량도 아닌 정말 중요한 것은 가서 투표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군요. 저녁 8시에 마지막 TV 토론. 오늘은 그 사회 부문이잖아요. 우리 국민들 맞습니다.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 부문이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이 가는데 글쎄요, 뭐 오늘 있을 TV 토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 예상도 좋고요. 네, 이 말씀 먼저 드리면
선거 TV 토론은 MBC입니다. 네. 네, 근데 그냥 오늘은 사회 이슈긴해도 예. 그동안 치열하게 거론됐던 의혹과 경제, 정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까지 모든 이슈들이 다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가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이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동층 핵심인데 이들이 마음이 좀 동화할 수 있는 동공지진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선택과 집중의 정책 비전을 내세우는 후보는 누군가. 네. 그 정책 비전을 내세우는 후보자를 유심히 보시는 것이 바로 오늘 TV 토론,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TV 토론이거든요. 예. 그것이 오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